그럼 나머지 약 40여%의 부산 시민은 누구를 찍느냐? 대부분이 제1야당이 민주당을 찍고 소수는 뭐 진보정당 이런 데 찍습니다. 근데 투표가 끝나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많이 찍어도 새누리당에게는 표를 54%만 주는데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의석은 많으면은 18명 중에 17명을 가져가거나 적어도 18명 중에 16명을 가져갑니다. 지금 16명 가져갔죠. 16명이면 90%입니다. 의석 점유율. 의석 점유율이 보면 90에서 94예요. 그런데 정작 찍은 사람은 한 55 정도 찍었다. 그러니까 남의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발생하느냐. 그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1등만 뽑기 때문에 1등이 한 표 차이로 당선돼도 1등인 거죠. 51%로 당선됐다. 혹은 후보가 많아서 후보가 참 많아서 내가 40%로 당선됐다. 그러면 나를 안 찍은 사람은 60%나 됩니다. 근데 그 60%의 유권자의 뜻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반영이 안 됩니다. 올림픽도 보면 금메달만 있는 게 아니라 은메달도 있고 세 번째 동메달까지 있는데 여기는 금메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노메달입니다. 그럼 2등한 사람이나 꼴찌한 사람이나 다 같이 노메달이에요. 예를 들면 후보가 3명이 있는데 제가 40%를 얻고 두 번째 후보가 39%를 얻고 세 번째 후보는 1%를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권입니다. 근데 39%를 얻은 후보나 1%를 얻은 후보가 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국민의 뜻은 묵살됩니다. 이게 우리의 선거제도. 그래서 어떤 가설이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주의 폐단이 이제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의를 완전히 극복한 당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당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당 괜찮다. 저 당은 지역주의 아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제가 속한 당이 30%를 얻습니다. 서울에서도 30%, 전라도에서도 30%, 경상도에서도 30%, 충청도에서 30%. 모두 우리께서 제가 246개의 선거구의 후보를 다 내보냈습니다. 246명 지역구 후보. 이 사람들이 차기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서 30%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30을 얻었다면 30을 얻고 1등 하지 못하거든요. 2등까지 3등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 30%의 득표를 하고도 지역구에서는 0%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30% 지지 얻으면 압도적인 우위의 제2당입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두 번째 당인 제1야당이 지지율이 보면은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 얻으면은 제1당은 집권당은 못 되지만 제1야당의 지위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데 이런 당이 많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지지를 얻는다면 이 당은 지역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가 이런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있고 뭐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런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역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무슨 자연스러울 정도로 있는 것이지 심각할 정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시민들이 그 새누리당 영남 패권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지지가 겨우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주 가면은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찍는 게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것도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문제는 60%만 의석을 가져가면 나머지들이 견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 표를 바꿔서 90%, 100%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대구 경북 있죠. 대구 경북 주민들이 새누리당 얼마 찍을 것 같아요? 60% 넘어 안 찍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과다 대표되고 있다. 본인이 그 정당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 10%를 받는 정당은 국회에 10% 지지를 의석을 갖고 발언권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지지한 10%의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10%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50%를 받는 정당이 있다면 50%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렇게 정비례하는 권한을 가급적 가져야 되는데, 이게 큰 두 당이 뭔가 한 석이라도 많으면 다 먹다 보니 승자 독식하다 보니까 큰 두 당이, 특히 지역적 기반이 있는 큰 두 당이 거의 독과점 해버립니다. 거의 90% 이상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정당은 자기들이 가져야 될 몫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소개하실 때도 우리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큰 두 당에 아속한, 저는 진보정당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진보정당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던 게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을 가지고 진출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당이 10석씩 가져가냐라고 놀라운 현상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10석 가지고 뭐하냐.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원내교섭단체 제도 때문에 20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원내교섭단체의 기준이 20석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10석 혹은 그 미만의 의석을 갖고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석으로 묶어놔서 웬만큼 강력한 제3당이 아니고서는 그 기준을 돌파를 못합니다. 20석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한국 정치의 특이한 점이 그렇습니다. 저기는 20석만 넘으면 어느 정도 정당 행세를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협상 보십시오. 20석 넘는 당이 하나 있었다면 저 협상에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아니라 그 20석 넘는 20석밖에 없는 당이라도 그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3자 협상이 되는 겁니다. 의석이 154대 130대 20이라 할지라도 150대 130대 20이라 할지라도 발언할 때 니는 15번 하고 당신은 13번 하고 그때 나는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석인 당이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그 의석, 점유하고 있는 의석 이상의 괴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민련이라고 해가지고 20석도 안 되는데 의석을 꽂아서 20석 만들어서 우리 DJ 대통령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정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노동당이 처음 10석밖에 못 얻어서 원내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한 당이라고 이렇게 과소평가되어 있지만, 그때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13%였습니다. 만일에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정비례해서 가져가는 독일식 선거제도나 스웨덴식 선거제도였다면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은 13%를 가지고 10석을 얻는 게 아니라 39석을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9석짜리 당이 하나 있다면 그 당이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무슨 자유주의정당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당은 그 앞에 줄 섭니다. 새누리당도 통과시키려면 그 당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이 요구하는 건 몇 가지는 들어줘야 나머지 문제를 또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 정치가 당연히 형식적 다당제가 아니라 실질적 다당제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실질적 다당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제도 안에서 독일식이나 스웨덴식이나 하는 이런 양당이 독식하는 제도 하에서는 양당 중에 한 당이 50%가 넘는 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당이 주권여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만 제왕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선거제도에 의해서 국회 내에 엄청난 우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 플러스 원내 과반 여당, 이게 제왕적인 거죠. 이 힘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데 이 문제를 타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50석 넘는 어떤 괴력의 당이 집권 여당과 결탁하는 이 상황을 타파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회 내에 50% 넘는 당이 웬만해서는 국민들이 진짜 어느 당을 특정하게 지지하지 않고서는 안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정당 득표대로 정비례해서 의석을 갖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면 헌법상은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서도 대통령은 엄청난 견제를, 대통령이 뭘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야당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1년 반 이상 걸렸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1년 반 있다가 만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건 그 사이에 몇 번 만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미국 대통령보다 덜 만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만나면 제3외국어를 해야 됩니까? 얘기하기 힘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관련해서 특히 개혁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력을 잘 분산시키되 잘 분산시키는, 그리고 그 분산의 효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있으려면은 첫 번째 선거제도부터 지금의 이 양당 독점을 보장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두 당을 싫어하는데도 선거만 두 당이 다 가져가는 정당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들의 자유경쟁이 실질적으로 결과까지 구현되는 그러한 선거제도의 개편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축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디로 분산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진정한 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강원대 정외과의 좀 전통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현재 민주주의의 오늘의 모습에 대한 좀 고민과 성찰이 더 깊어져서 또 여러분들 세대에는 더 나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말씀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쓴 이유는 금방 알아두시고 마무리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노 의원님을 뵙고 너무 반갑고 즐거워서 한마디를 빼먹었는데, 오늘은 특강도 특강이지만 사실은 모시고서 학생들이 여쭤볼 게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토론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드리기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지만 말씀하신 도중에 나와 섰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저희는 사실 속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호 의원 오시는 걸 모르고 노회찬 의원만 모신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노회찬 의원께서는 진보시고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이고, 이재호 의원께서는 보수라서 현상 유지나 지키려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대시죠? 예, 오히려 이제 다음번 우리가 이재호 의원을 들을 때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막 듣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주장을 두 분이 하고 계신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 다음에 괜히 하는 말은 아니고 사실은 개인적인 소신도 비슷해서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서부터 지금 시간이 한 25분쯤 남았는데 지금 1시 30분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장의 어떤 무기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한국의 이빨을 한번 무너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신 분 손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3학년 박규경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진보 진영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과거에 그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당으로 서로의 조직을 한데 묶어서 바로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총선이나 대선 같은 시기에 선거연대 등 각 정당 구성원의 신뢰를 구축한 뒤에 점진적으로 통합 논의를 해서 하나의 정당을 이루자는 그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입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평소에 지론이 있으시다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이해가 많아야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릴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신 중심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진보 세력은 저는 대한민국이 진보 정당하기 참 좋은 조건을 점점 더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폐단이나 드러난 여러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몹시 실망하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진보가 자신들을 재구성하고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제대로 된 그럴듯한 진보 정당은 필수품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지금 흩어져 있는 진보 세력들이 워낙 힘도 없기 때문에 모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일수록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 새로운 좀 진로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가 보여왔던 여러 폐단이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 해결을 통해서 모여야지, 그냥 이것저것 힘이 없다고 그냥 선거를 앞두고 그냥 모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또 실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당대당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썩 적합하지도 않다.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진보가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표방할 것인지 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신뢰할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진보 세력들이 재결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경착륙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렇게 많은 게 아니죠. 깜짝 자, 손 드세요. 누구지? 지금 남학생이 있으니까 기계적 성평등을 위해 지키기 여학생 좀 그래. 제가 마이크를 받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효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하실 때 원내 구속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일단 진보 정당이 20석을 차지해서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3자 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운동을 할 때 먼저 표본이 있었잖아요. 3자 기구에 대한 표본이 노동자들이랑 정부랑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앉았는데 결국 얻어낸 게 없잖아요.
제도를 만드는 거에 힘을 쓰는 게 과연 옳은가? 테이블에만 앉아야 되는 게 먼저 앉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노사정 합의할 때 그 3자 기구와 이 원내 교섭 단체들 간의 교섭은 좀 차원이 다른, 조건과 차원이 다르고 권한이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 테이블에 앉지 않고서 또 앉을 정도까지 되지 않고서는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석 정당이나 2석 정당이나 국회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20석 의석이나 80석 의석이나 실제로 권한 행사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원내교섭단체의 제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진보정당을 찍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주장하는 바가 그럴 때라도 현실성이 없다라거나 관철되는 게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19석하고 20석은 한 석 차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늘과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20석이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당이 자기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밀고 있는 주요한 법률이나 정책 중에 적지 않은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모든 정당은 권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권의지가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죠. 진보정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지금 현실에서는 당장 집권한다 그러면 허황된 얘기로밖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서 실제로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실행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그 당에 또 인재들도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진보정당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 진보정당에 모이면은 진보정당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 당으로 후보로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워낙 없다고 보여지면 그 당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들을 모아야 그 당이 또 국민들의 속에서 뿌리 내리고 커 나갈 수 있는데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도 이 당에서 뭔가 이렇게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비전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원내교섭단체의 자격 획득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저는 한때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그 기준을 낮춰서 원내교섭단체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뭐 한국 정치에서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잠재적인 진보정당에 대한 어떤 이 지지 정도만 가지고도 제대로만 하면은 20석 없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20석 고지를 돌파하는 그리고 선거제도 아까 제가 개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걸 공자님 말씀처럼 옳은 얘기만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는 주장만 해서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지렛대를 얻기 위해서도 원내교섭단체 돌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멀어가지고 얼굴이 대충 이렇게 함부로 있는 게 아니라 수용이구나. 대충 함부로 빨리빨리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08학번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노회찬 의원님은 두 번째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군 생활하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선거제도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개헌만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입니다. 근데 그 관해서는 좀 야권이나 여권을 좀 망라하고 뭐 찬성이나 반대표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찬성하신다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고 반대하신다면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소선거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선을 현행 소선거 제도로 치른다라는 전제하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을 당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부작용과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아예 지지하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유권자에 의한 공천을 이루어내자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선으로 보는, 본선은 현행 선거제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공천 제도에 있어서 좀 나은 점은 있을 수 있다. 나은 점은 오프라이머리. 그러나 공천보다 더 중요한, 그 공천을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천을 잘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을 잘했는데 결국에는 본선의 선거제도 때문에 부산에서 54%를 얻고도 90%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거는 공천 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개혁 방안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더라도 본질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무슨 스웨덴이나 심지어는 전혀 다른 선거제도지만 호주나 이런 데서 채택하고 있는 좀 더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는 선거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훨씬 능가하는 또 다른 좋은 제도들. 예컨대 지금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좀 설명드리기는 좀 간단치 않습니다만은 개방형 정당 명부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내놓는데 순서가 없어. 국민들이 사람 한 명을 찍으면서 그 사람의 정당도 선택하고 그 사람의 순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국민의 유권자에서 정당의 명부가 결정되는 그런 제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른바 공천 내지 준공천 과정에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더 반영되고 당의 개입을 더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여러 기술적인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본선 제도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얘기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10학번 이경욱입니다. 일부에서는 진보의 상징이라고 불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젊은이들에게 진보가 무관심의 진보, 젊은 층에게 이런 지지를 잃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진보가 무관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저는 그 질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책의 띠지에, 그 책 서문에 제가 쓴 내용을 그 출판사에서 그 책 띠지라고 있죠, 이렇게 둘러대는, 거기다가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서문에 쓴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뭔가 하면은 한국을 가리키는 건데, 지금 진보 세력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진보다. 그러니까 자칭 진보, 자타가 인정하는 진보인데 실은 그 진보 세력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진보적이냐, 현재로서는 오히려 답답한 수구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가 세상을 진보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기부터 더 진보해야 된다. 야, 혁명을 하기 전에 너부터 혁명해라. 그런 뜻 유사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도 또 이미 시대에 흘러간 낡은 어떤 그런 관념들, 혹은 이전 정치 시기에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권 이런 데 집착하고, 그리고 새로운 요구들, 새로운 어떤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또는 의사를 결집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 저는 최근에 가장 좀 정서는 굉장히 얄밉지만
영악하게 보이지만 제일 SNS 제일 잘 이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좀 이렇게 선구자적으로 많이 한 사람인데 솔직히 요새 그거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는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무나 다 이용하는 저 경춘선 타고 춘천에 오가는 등산복 입은 나이 든 아주머니 아저씨까지도 다 이용하는 게 뭐예요? 그거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세계에서는 정치 1위는 새누리당입니다. 의식적으로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파력은 말할 수 없게 카카오톡은 뭐 가입자만 하더라도 2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2천만 명.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 세력들이 그래서다 보니까 진보 세력들이 특히나 이렇게 좀 새로운 세대들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새로운 세대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데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대변하는데 오히려 좀 경쟁력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새로운 그 어떤 각오나 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준호 제목도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뭐 제목은 굉장히 출판사가 정했기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나 코어바디스 진보. 책 제목도 너무 진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 농담이고요. 자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3학년 황지중입니다. 저는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강원대학교다 보니까 강원도랑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선거구가 재결정되면서 2대2 이제 이게 위헌 판결이 나는데 이거 때문에 이제 철원 양구 하천 인재나 홍천 횡성 13만을 채우지 못해서 이제 강원도 전체 국회의원이 9명에서 이제 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 야당에 속하셨기 때문에 소수 도인 또 강원도의 입장도 좀 생각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린 판단의 어떤 가장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평등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표의 등가성.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권리가 또는 내가 행사하는 권리의 가치가 상대방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0.15입니다. 그 정도까지 달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허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200% 이상을 더 가지는 권리 상태도 허용되어 왔는데 이걸 갖다가 상대의 2배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죠. 1 플러스 1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평등 표의 이제 선거의 어떤 평등주의, 표의 등가성과 관련된 게 이번 판결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가. 대신에 우리는 꼭 모든 걸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국회의원만 이렇게 하는 거고 도지사 보십시오. 인구가 많든 적든 도지사는 한 명씩이잖아요. 예. 울릉도처럼 몇만 안 되는 군수나 그 다음에 수원처럼 100만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다 동급의 집행자, 시장과 군수를 한 명씩 두잖아요. 이런 거는 인구와 관계없이 그냥 자연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 단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은데 다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무상급식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에서 정하십시다. 그러면은 그걸 원하는 국민이 많느냐 적느냐를 가지고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든 그냥 한 표씩 대야지 그 국민을 대리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정확할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서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 1명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10,000명, 극단적으로 10,000명인데 국회의원 1명이면은 의사는 1대 1000이지만은 그 사람 수로 보면 1대 1000인데 국회 수로 보면 1대 1이 되는 이 불균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 정책을 정하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활 감정상 뭐야 1등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졸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 필요한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만이 안 된다서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13만이 안 되면 무조건 통합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하면은 하나 줄이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그렇게만 조정하지 말고 아예 큰 틀에서 다시 이 문제를 쳐다보자. 다시 그래서 13만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손해와 득실이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40몇 개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40몇 개 선거구가 변동이 생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가 안 없어진 문제가 되지만 카트라인을 넘어서거나 카트라인이 미달하는 선거구가 다 없어지거나 2개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쪼가리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재조정함으로써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큰 폭으로 한 10석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석 이 정도가 아마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더 가봐야 하겠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만큼 큰 폭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인구 철저한 비례로 가는 것은 맞다. 다만 인구 비례로 가는 게 지역에서의 어떤 상실감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잠시만요. 네. 예.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우리 지방이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결국 이처럼 독일과 달리 이 중앙 집권적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래서 지방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의 운영 기조가 중앙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이 됐을 때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큰 국가의 전체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거다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급식이나 표의 등가선 충분히 옳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영 기조 자체가 중앙 중심으로 지금 현재도 중앙 중심으로 가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은 정치 권력 구조 이게 그야말로 권력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불이익이 가중될 거다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뭐 이 점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역의 볼멘 목소리도 좀 참작하시고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전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어떤 해법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소선거구 있죠. 소선거구 제도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판결을 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접근해버리면은 딱 이렇게 인구가 좀 적은 데가 정상보다 더 손해볼 수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스웨덴이 꼭 이렇게 하지.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모델을 차용해서 우리식으로 변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갖다가 한 선거구에서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뽑히게 되는 약 20개 가까운 선거구로 대선거구로 나누어서 이제 통으로 뽑고 있습니다. 물론 통으로. 그러면 일단 강원도에 강원도 같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대선거구제로 하되 그 선거구에서 뽑히는 수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대선거구제로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로 일단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국회의원 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길 터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광역단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대선거구로
하되 인구 작은 광역단체를 감안해서 그 기본을 예를 들면 모든 세석을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를 인구에 비례해서 나누면은 아마 지금하고 거의 같아질 겁니다. 그렇게 수를 정하고 그 수를 대선거구별로 뽑되 서울처럼 그러면 서울은 46명을 뽑아야 되느냐 한 선거구에서 그거는 편의상 2개 내지 3개로 쪼개거나 경기도로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광역단체를 그대로 하되 다만 그 광역단체 안에서 1인 2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내에서 지금 같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지금 숫자대로 거의 뽑히게 만들면서도 그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뭐 좀 복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걸 하기에는 이제 지적하신 말씀도 많고 또 헌법재판소는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 15년 후쯤 가면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처럼 호주처럼 이번에는 2대1로 했잖아요. 아마 15년 후쯤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1.5로 하자라고 나올 거예요. 그건 거의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게 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혀 다른 선거제도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이 문제가 오히려 좀 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좀 더 해가지고 발표를 한번 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 미리 한번 보내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춘천에서 판을 벌릴 테니까 예,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예, 저는 얘기해서 괜찮으세요? 예. 지금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한 번 특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문하는데 딱딱한 거 말고 인간적인 거 부드러운 걸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내가 없어요? 예, 이거 뭐 비인간적인 걸로 하나. 일어나서 자기 소개하고. 저 인간적인 걸로 질문하러 나서 저 10학번 김종수입니다. 그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도 이제 대학생활을 하셨을 때고 이제 사실 그 노회찬 의원님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되실 거라고 스스로도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는지 이런 좀 미래의 선배로서 방향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어떤 면에서 뭐 경쟁이라거나 또는 뭐 취업이나 이런 면에서는 불리한 조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상황인데 요즘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고 죄송하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부러운 게 있어요. 바로 그 여러분 나이 때 본인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게 가장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고 다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제 험악한 거예요.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식이니까. 예. 뭐 조금만 그래도 근데 그게 납득이 되는 상황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차라리 전쟁 상태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전쟁도 아닌데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좀 발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잡혀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진짜 그 청춘의 그 시기에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하기에는 그게 사치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때 그냥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에 제가 막 이제 휩쓸려 다니고 몰두하게 된 거죠. 그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결국은 돼버렸는데 그때 하고 싶었던 게 뭐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때 하고 싶은 게 좀 많았는데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다 빼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학자도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뭐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좀 문화적인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뭐 소질이 없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신춘문예 했는데 도전을 안 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당시에는 뭐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일도 해서 또 잘 된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뭐 제가 오늘 정치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독재 상황도 아닌 것이고 저는 뭐 누구나 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여건이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직업으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끝내 발견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지를 별로 고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지 내지 우리 사회가 뭘 제일 인정해 주지만 놓고 자기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별로 즐거운 생활은 아니라 보고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과 결과와 무관하게 행복의 마음은 성취되는 것이다.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연도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오늘 느낌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팟캐스트 듣고 뭐 평소에 토론 나오셔서 많이 보고 그래서 잘 알지만 오늘 이런 분이 어떻게 진보라고 낙이 찍혀 있는지 합리주의자에 훨씬 가깝다 그런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주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서 정치인들 대하지 않고 가능하면 좀 구체적인 자료도 들여다보시고 관심도 갖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국회의원 타의에 의해서 이제 그만두기도 하셨고 떠가셨는데 뭐가 제일 불편하냐 여쭤보려고 했고 제가 기대하는 답은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런 답을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책이 나오면요 책이 나오면 많이 사서 좀 읽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월급 안 나오는 서러움을 좀 반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노회찬 의원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사진을 같이 찍어야 되는. 선생님분들 우리 말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나와 같이 와. 두 분은 뭐 빨리 다 와. 빨리 와. 전화 걸면 딱 그래.